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서로 26페이지 들어갈게요. 거기 지금 맨 밑에 보면 2번 양괄호에 공공서비스 방식하는 공급 방식의 유형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네 가지 배웠었어요. 공공재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유재가 있었고, 민간재가 있었고, 요금재가 있었죠. 각각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왜 정부가 간섭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거든요. 지금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거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방식의 유형. 사람은 이름대로 갑니다. 어떻게 가요? 또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이니까 또 사바스가 분류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27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2x2 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2x2 표고 지금 나오는 그림은 제가 알기 쉽게 좀 그림을 도식한 거예요. 이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에 보면은 국가라고 그려놨죠. 표현을 해두고 국가라는 큰 섹터를 나눠서 보면 공적인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들어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세요. 민간 영역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영역이니까 여기 지금 정부가 들어있겠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자기가 공급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고 거기에 상응해서 서비스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죠. 정부가 자기가 조직을 직접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공급을 하죠. 이런 방식을 일반 행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일반 행정이라고 적어둘까요? 국방, 치안, 외교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직접 공급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조직 내부에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EA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Executive Agency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해요. 일단 여기다 적어두세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다. 그럼 어떤 행정부 조직이 얘네한테 위탁을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추상적일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조직은 들어봤죠? 제가 줄여서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제 행정각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이 문체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얘네가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예시에 문체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의 예시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헬스만 하느라고 가보진 못했어요.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겠구나. 이런 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돈을 내고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그걸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 국립, 중앙, 박물관 이런 조직들은 다 책임 운영 기관인데 문체부에 소속되어 있는 책임 운영 기관들이에요. 자, 이런 조직들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저 조직에서 일하는 그 기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어느 정도나 냈는지 성과 평가를 다양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운영하게끔 만드는 조직이다. 그러면 여기 정부라는 게 여기서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는 문체부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민간에서 공급하게끔 두면 되지. 굳이 정부가 공공섹터에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책임운영기관 법에 근거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거든요. 책임운영기관법에 들여다보면 성과평가가 용이하고, 여기서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는 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내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을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추상적이죠. 공공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야,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서비스는 그래도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이렇대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있고 돈을 내야지만이 이제 볼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이제 배제성을 띈다. 즉 돈을 내야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강한 조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하나가 이제 시장 섹터에 있는 민간 업체한테, 민간 자영업자들이 되겠죠. 얘네한테 뭔가를 맡겨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 이거는 민간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저걸 활용을 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민간 위탁을 하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민간 위탁 몇 개나 할까요?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뭐 만들게끔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민간 위탁 업무가 있거든. 200개가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 민간 위탁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업체는 우리가 선정해서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돈은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와가지고, 민간업체 직원들이 와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대표적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민간 위탁은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지네가 그냥 다 공급해도 되잖아. 필요한 걸. 근데 왜 굳이 시장에 있는 민간 업체를 선택을 해서 업무를 공급하도록, 서비스 공급하도록 맡길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무원을 또 뽑을 수는 없잖아. 조직도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돈이 지출이 많아진단 말이야. 직접 공급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간접 공급 시스템을 채택을 함으로써 돈을 절감하는 정보를 구현하기 위함인 거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다 떠맡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민간 위탁, 누군가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조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보세요. 민간 업체가 여기 있는데 얘가 그냥 국민들한테 바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야. 이건 뭐냐면 일단 적을게요. 민영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영화 방식. 원래는 정부 조직에서 운영을 해서 서비스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 사업자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선생님 같이 연령대가 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이거 들어봤어요? KT? KT는 여러분 KT 하면은 통신 서비스잖아요. 원래는 저거 공공기관이었었어요. 예, 근데 저거를 민영화해 버렸죠. 언제 했냐면 이명박 정권 때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KT는 그냥 민간 사업체죠, 여러분. 얘네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있겠다.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끝났거든. 일반 행정 방식이 있고, 일반 행정 방식은 정부가 국민한테 직접 공급한다. 그 다음에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 민간 위탁 방식이 있고 민영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27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면 이제 2x2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표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표를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 예. 자, 사바스라는 사람은 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을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누가 서비스를 생산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하냐? 아니면은 민간에서 하냐?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권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럼 그 밑에 시장 방식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시장 방식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래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배제성을 적용한다.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서비스의 유형 4가지 공부할 때 경합성하고 배제성 유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었단 말이지. 자 배제성을 적용한다는 거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내야 된다. 그렇죠? 돈 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돈 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에서 너는 배제될 거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예를 들어서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섹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미술관을 관람하기 때문에 박물관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은 요 칸에 들어가는 거지. 민영화 방식은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한 가지 내가 퀴즈 내볼게. 이거 여러분 OX에서 나왔던 거거든.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OX 직관적으로 그냥 찍어보세요.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적어두세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가시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정직원 분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문체부로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권력이라는 방법을 활용한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식은 배제성을 적용하는 영역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 위탁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또 한편으로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가면은 권력을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행정이다. 이거 국방이라고 적어두시고 외교 등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실 민간 위탁 방식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쓰레기 수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수거도 있었고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 이건 어때? 운전면허 학원. 여러분 운전면허 학원이 운전면허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딴 편인데 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학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 행정기관들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청에 있어요, 여러분.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이 이 운전면허 학원을 지정을 해서 얘네가 국민들한테 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치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설치시키는 일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맡기면서 야 가로등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니네 조직이 다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얘네는 정부가 돈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 돈을 내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학을 전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가를 파악해 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행정학이에요,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야. 자, 그 밑에 칸에 여러 가지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제 교재는 입문서건 기본서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으면 그 말을 제가 적어둔 항상 그 설명한 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표는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로 한 것들을 설명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 책임 운영 기간에다가 체크하세요. 책임 운영 기간. 두 번째 칸에 있죠. 첫 번째 점에 보면 이렇게 나와. 배제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공섹터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하나 임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성과 책임도 지울 거예요. 약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죠. 성과 책임을 지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시에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나주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국립나주병원은 여러분 정신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그리고 그 국립나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각부 산하 어떤 책임 운영 기관일까요? 찍어보세요. 이런 느낌 들지 않아? 보복부예요. 보복부. 보건복지부. 다양한 책임 운영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근로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는 공무원이다 체크해 두시고요. 좋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칸 안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기출이 되었을 때 어떤 거를 물었었냐면 얘를 물었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강론을 배울 일은 없겠죠. 구급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근데 행정학에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걸 배워요. 책임 운영 기관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직을 현재 우리나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감을 잡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 표에 있는 설명을 일일이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림과 투바이투표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제 정경대학 출신이거든요. 우리 저기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 가면은 정경대학이라고 있어요. 정경대학. 그러면 정경대학 소속으로 4개의 학과가 있거든요. 이제 정외과가 있고 행정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통계학과가 있고 경제학과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학과가 있는데 가끔 이제 다른 학과 친구들이 이제 행정학과 와서 수업 들을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 친구 중에 경영학과도 있었어. 그러면 경영대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나 행정학 수업 들어보니까 이거 경영학이랑 비슷한 거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해. 왜 그러냐면 돈 관리,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경영학에서 우리가 들여온 지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 친구들이 요거 가지고 야 경영학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정외과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야 이거 뭐 정치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나 모델들도 꽤나 많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 행정학이 처음 이제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은 게 미국을 기준으로 우리는 미국 행정학을 배우는 거니까 언제냐면 1887년이에요. 시작된 게. 나중에 이런 거 다 나와 내용에 책에. 자 그러면 학문적인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행정학은? 짧죠. 근데 양은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응용학문이라고 배웠었단 말이야. 응용학문이라는 게 뭐냐?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 다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역사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많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야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행정학과에서는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유사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당연히 차이점이 많다고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유사점을 정확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왜? 유사점이 몇 가지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사점에다 일단 체크는 해두시고 개념 정의는 제가 간단하게만 리딩을 해드릴게요.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시민사회 및 정치집단 등과의 상호 협력 속에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라 되어 있어요. 아하,
지금 이 공익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시장, 시민사회, 정치집단 등과의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거버넌스 개념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거버넌스 개념이고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정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뒤에도 한번 볼까?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기업에서는 정책이란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사업한다고 표현을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영역에서는 정책이란 표현을 쓰고 여기 관리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관리가 뭐냐? 간단한데 돈 관리, 사람 관리, 조직 관리 이런 거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영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정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시험에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경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부라는 표현이 안 쓰죠.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 주체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다양한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사업을 하려면은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도 어찌됐건 협력은 한다. 또 한편으로 사업 및 관리 활동이라고 한다. 정책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지. 관리 활동이다? 마찬가지예요. 돈 관리, 사람 관리, 조직 관리 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행정에서 말하는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돈은 뭐겠어요?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얘기하겠지. 여기는 회사원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건 공적인 조직을 얘기하겠죠. 민간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한번 정의를 통해 읽어볼 필요는 있어. 그럼 자 이제 바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갈게요. 유사점에 대해서 볼게요. 굵은 글씨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쫙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능률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이든 경영이든 모두 유사한 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 정부가 쓰는 예산이 550조가 된대. 근데 이 550조를 펑펑 그냥 막 써. 비능률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능률성을 추구한다. 아낀다 이 말이에요. 아낀다 이 말인 거지. 그리고 이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행정이든 경영이든 비슷하다 이 말하는 거야.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지. 밑에 칸에 활용하는 조직 구조가 비슷하대요. 지금 보면 관료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행정이든 경영이든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국방부도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랑 대단히 유사하며 삼성도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대단히 괜찮은 조직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다 널리 사용하고 있는 조직 구조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관료제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낯설게 느낄 거예요. 그렇죠? 관료제 조직하면은 도형 중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선지를 줄게. 직사각형, 그 다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삼각형. 찍어보세요. 삼각형이 떠오르는 거지. 좋아. 관료제라는 것은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인사행정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근데 관료제가 뭐예요? 딱 이래. 여러분, 관료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텍스트를 다 외운다는 거야. 아, 뭐 능률적인 뭐 그리고 뭐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 관료제는 조직 구조 중에 하나다. 조직 유형 중에. 조직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생긴 조직 유형이다?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은 이렇게 계층이 지어져 있어요. 계층이. 계층. 맨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많은 의사결정권을 지녔겠죠. 많은 의사결정권을 지녔다는 것을 분권적이라고 할까요? 집권적이라고 할까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니까? 집권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위에 계층에 있는 분이
한마디 툭 하면 아래에 있는 계층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지. 상명하복 기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한편으로 여기 계층에는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인사부서, 재무부서, 마케팅부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겠죠.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라는 특징, 또 한편으로는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특징, 직권적이라는 특징,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하지만 관료제를 딱 떠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할 때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적인 조직 구조다. 이렇게 딱 떠올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는 행정이든 경영이든 다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이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관료제를 또 따로 배우거든요. 사실은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입문서 71페이지예요. 선생님이 꼼꼼하잖아요. 다 그려놨죠. 어떻습니까? 지금 삼각형 모양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맨 위에 사람한테 많은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는 체계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림에 보면 합법적 권위라는 표현을 썼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베버가 쓴 말이야. 자기가 쓴 용어인데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환하면 돼.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든 민간 회사도 여러분 다 내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관료제다 이렇게 느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밑에 칸으로 이제 내려올게요. 행정과 경영에서 지금 보면 협동 행위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협동 현상이 나타난다. 즉 행정을 하든 뭐 경영을 하든 혼자서 할 수는 없다. 협력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나타날 수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협력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민간 기업과도 협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협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유사점 세 가지는 정확하게 딱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능률성 추구한다. 조직 구조가 같다. 그 다음에 협동 현상 나타난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지 워딩을 바꿔서 출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워딩은요. 내가 외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옆에 칸에다가 빼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이걸로 암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참고하라는 뜻인 거지. 외우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걸 외우라는 뜻인 거야. 선생님은 항상 그래. 공부할 때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 두꺼운 전공 교과서를 텍스트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웁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공부에 머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거야. 되게 간단한 거지. 차이점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 처음에 목적이 다르대요. 목적이. 지금 보니까 떠올려 보는 거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사익이다. 한편으로 행정은 공익이다. 그렇게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동네에다가 뭐 예전에 막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공익적인 부분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칸에 추구하는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라는 표현은 목적이라고 치환을 하세요. 추구하는 목적. 한번 읽어보지. 경영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래. 자, 그러면 효율성 이퀄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아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렇게 일상 회화적인 표현으로 치환해도 문제 맞출 수 있나요? 당연하죠. 행정은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야. 공부 자체를. 그 다음에 옆에 행정은 효율성 혹은 능률성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요점이 어떻게 되냐면 효율성 당연히 추구하지만 당연히 이건 추구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죠. 그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데 한번 우리가 그냥 쭉 보면
욕 안 먹는 행정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봐봐. 욕을 안 먹는 행정부 하나도 없어. 다 먹을 수밖에 없어.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아끼는 거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아껴 쓰면은 뭐해? 국민의 견해를 수용을 안 해주는데 이것도 해야지 좋은 행정부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요. 또 한편으로 야,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면은 뭐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 같은 거 공개도 안 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투명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투명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 용어 정리 제가 해드려요. 그럼 투명성은 말 그대로 투명하다는 뜻이야. 공개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밀실행정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책임성을 다해야 된다. 등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많으니까. 책임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 등에 나와 있는 국민에 대한 의무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어때? 형평성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당히 가난한 거 말고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가난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시스템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등을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행정은 효율성 플러스 알파다. 이게 끝이잖아요. 경영은 뭐? 효율성. 이렇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다음 밑에 칸에 영향력의 범위래요. 여기서 영향력의 범위는 정책과 사업의 용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방 정책을 집행을 해요. 그럼 국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국방 서비스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업체에서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영향력 자체는 당연히 국방 정책에 비해서는 좁겠죠. 그래서 경영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아니 선생님 아이폰 보세요. 전 세계 국민이 쓰고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을 글로벌 기업 말고 아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질문 받았던 적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못 맞춥니다. 글로벌 기업 아니야. 그 다음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같은 경우에 행정은 있고 경영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행정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법치행정이라고 불리잖아요.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안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은 강제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경영은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강제성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있죠. 강제력이 있다는 거 행정은.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워딩이잖아요. 은근히 저거 시험에 몇 번 냈어요. 그래서 강제성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저거 외워야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중에 꼼꼼하게 공부하고자 할 때는 유사점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와도 절대 안 틀리신단 말이야. 행정과 경영에 대한 기출문제의 빈도는 어떻습니까?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시험의 흔적들은 있어요. 여기서 출제를 했었던. 그런데 요즘 시험에 잘 안 묻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긴장하고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의회의 간섭이라든가 국민의 요구가
경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인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 선지에서. 왜 그러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정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왜 이거 일 똑바로 안 해? 여러 가지 요구, 간섭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밑에 칸도 한번 볼까? 성과평가 기준. 성과평가 기준이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왜 그럴까? 왜 모호할까? 예를 들어서 경영이에요. 기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영에서는 성과평가 기준이 뭘까요, 결국에?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순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잖아. 이러는 거야. 공익을 달성했으면은 그러면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공익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뭐야? 공익은 주관적인 개념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은. 경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거지. 대학교 때 뭐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뭐 정치 외교학과를 사실은 복수 전공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열정이 넘쳤나 봐. 막 배우고 싶은 게 많았나 봐. 그래서 어떤 학과 가가지고 처음 수업 이렇게 들으면 개론 수업 보통 많이 듣잖아요. 기초적인 수업 많이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다루는 부분들이 그런 수업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부분들인 거지. 경쟁이 결여되어 있대. 이것도 민간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민간은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만드는 기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분필이 하나에 만약에 100원이었어 한 자루에. 근데 이게 뭐 1000원으로 돼. 그러면 100원으로 생산하는 기업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판매하는 기업한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해도 값이 싸면서 괜찮은 커피를 마시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인 거지. 그런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만 행정은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 전기 서비스 같은 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결여돼 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행정 2원론과 정치행정 1원론인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할게요, 제가. 행정과 경영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냥 들은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풀릴걸? 근데 정치행정 2원론은 혹은 1원론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도식화를 해두었습니다. 자, 볼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부의 역할이에요.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의 역할이 정치적인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갔어요. 그럼 정치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결정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정책 결정 기능이다. 행정적 기능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행정적 기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국가 내부에 이렇게 있었죠.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뭘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죠. 법률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의미에 있어서. 왜냐? 세종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지 세종시를 행정부가 가가지고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정책 결정 기능 자체가 뭐랑 관련성이 있어? 앞으로 국가를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거든. 그래서 방향성 설정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측의 행정적 기능 같은 경우엔 얘네가 이제 정했으면 이거를 능률적으로 잘 집행하는 거, 이걸 행정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지. 행정부의 기능이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정치행정 이원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을 엄밀하게 분업화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다시 정치와 행정을 이원화하자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을 분업화하자. 그럼 저게 무슨 의미냐? 의회는 뭐만 하고 정책 결정하고 얘네는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고, 따라서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는 행정부가 정책 결정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의회가 결정하면 얘네는 집행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결정과 집행을 분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아. 이 개념이 3년 터울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행정 이원론 자체를 한 문제로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야.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일원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야,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의회가 애초에 정한 이 법률 자체가 추상성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집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부가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정한다든가 행정각부가 부령을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가 들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느 정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는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률적인 집행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오케이. 이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가급적이면 워딩에서 뽑아내라고.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론 관점이 돼. 그래서 정치, 즉 의회는 정책 결정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은 야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이원론에 가깝겠어요? 이론론에 가깝겠어요? 이론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거니까. 좋아. 그럼 밑에 2번 양가로 그림 한번 볼게.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자고. 한 번 더. 내가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거야. 자, 국가 내부에는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려놓은 건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일단 그려놨고 이원론 관점을 보세요. 이원론. 그러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뭐만 한다? 정책 집행만 하는 것이고 이론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사행정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직자윤리법 같은 거. 그럼 거기에서는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놓은 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럼 이제 선물 같은 거, 외국으로부터 뭔가 선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선물 받았으면 신고하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선물 신고.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베트남에 갔어. 출장할 일이 있어서. 외국 정부에서 볼펜을 한 자루 받았어. 볼펜 베트남 어쩌고저쩌고. 그럼 선생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선물 받았다고 신고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의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참고로 얘기하면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OX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1번서부터 그 30페이지예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1번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좁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협의로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협의야. 행정부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부, 정부 관료제 이런 표현 나왔죠. 제가 협의로서 행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활동을 협의로서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1번 문제는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었단 말이야. 좁은 의미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정부의 활동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다음 2번에 행정은 이거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정치 과정과 분리된 정부의 활동인데 서비스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아무튼 정부의 활동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불편하세요? 분리된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된다? 연관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중에서 행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게 보다 시민사회나 국회 간섭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09년도 서울시 구급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국가지방지 구급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거나 그런 선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3번에 행정의 과학성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 과학성을 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성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내가 보여줄게.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지난번에 과학성하고 기술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도 해드리긴 했는데 기술성은 기본적으로 뭐다?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에요. 과학성은 어떤 인과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인 거야. 규칙성, 상관성을 발견하려는 특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문제는 틀린 선지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해요. 그 선생님 만약에 시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시계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죠. 과학자예요? 기술자예요? 기술자죠. 기술자인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분석하고 하는 것도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시계를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초점을 두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법칙을 발견하려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들인 거지. 이렇게. 물론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에 검증됐었던 지식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들이 막 실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4번에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가야 돼. 규칙성이야. 그 패턴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술성을 뭐라고 고쳐야 돼? 그렇지. 이거 과학성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과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선지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들입니다. 5번 문제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집합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합제. 이거 공공재랑 같은 뜻이다. 자, 그러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배제성은 돈 내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이거 공짜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약간 어려운 선지야. 적게 공급이 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공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우리 순수공공재에서 이 비배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파악이 똑바로 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적게 공급되거나 지나치게 공급될 우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급해야 될 서비스이다. 원래 이제 공공재는 시장에서는 절대 공급하지 않으니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무튼 정부에서 공급하긴 한다. 그래서 요거는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가 들어갔었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돼. 6번 전기와 고속도로. 이게 중요한 표현이네. 이거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전기랑 고속도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아니겠다 이렇게 갔으면 되지. 일단은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요금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학은 있잖아요. OX를 한 1000개 정도 잘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행정학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뭐 2000개에서 3000개 이렇게 풀면서 이 안에 선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다 경험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행정학이 정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OX 분석을 좀 잘하시면 크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가 있겠다. 그럼 비배제성의 용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지. 자, 8번 전기 수도와 같은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선지네. 그러니까 전기랑 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금제예요. 그렇죠? 이거 일단 틀린 거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특성 자체는 공공재잖아요. 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었을 때 자연 독점의 우려가 있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9번 순수 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보면 순수 민간재랑 시장재랑 내지는 민간재랑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경합성이라는 것은 경쟁이 있다는 뜻이며 배제성이라는 것은 돈을 내야 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까 올바른 선지가 되겠다. 10번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자, 공유지의 비극은 공짜이면서 경쟁성을 띠는 어떤 서비스를 이기적인 개인이 다 소비해버리는 거지.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배웠습니다. 얘네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정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즉 바꿔 말하면 과잉 소비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바른 선지가 되지. 1번서부터 10번까지 우리 쭉 한번 풀어봤잖아요. 항상 제 교재에는 이렇게 모든 설명은 밑에다가 자세히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해설 한번 리딩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풀어본 게 어려운 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정학은 여러분 어려운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그런 것 같아. 뒤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양이 축적이 되잖아.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